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간은 라이브 스트리밍 대신 사전 편집된 영상입니다. 특정 소식 확인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까지 6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항공사고와 관련한 소식은 후반부에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대명 손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인수에 나섭니다. 티웨이 항공의 1대 주주인 티웨이 홀딩스 및 예림당과 2대 주주인 대명 손호그룹 간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티웨이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발생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명 손호는 에어프레미아 인수와 함께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합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두 항공사를 합병하면 LCC는 진에어와 제주항공, 대명 손호 간 3파전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내버스 개편과 함께 도색 및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간선과 지선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에서 지선과 간선 색깔을 통합할지 기존 색깔을 유지하면서 밝기를 변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의결하면서 평택 제천고속도로 삼척 방향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신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코레일의 물류 부분이 최근 10년간 매해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인수 기업 후보가 마땅히 없고 철도 운임 경쟁력 약화에 노동조합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수도권 전철 요금 150원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50원을 인상한 뒤 지난해 한 차례 더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로 인해 미루어졌습니다. 화물항공사 시리우스 항공 대표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현직 직원 약 80명이 8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전체 10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국토부는 1월 19일까지 폐쇄할 예정이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4월까지 연장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기 잔해가 아직 현장에 남아있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활주로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폐쇄 기간이 연장되면서 공항 사용 불가능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1월 25일 오늘부터 동방고속은 인천, 안산, 고흥 노선에서도 운행합니다. 경기고속과 공동 배차하지만 월에서 목요일에는 동방고속에서만 운행합니다. 대명 손호그룹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인수에 나섭니다. 대명 손호는 티웨이를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청구 및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개선 요구서에서 부족한 정비 비용과 인력, 항공 안전 감독에 따른 높은 개선 지시 비율로 미루어 볼 때 안전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며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명 손호는 주주 제안을 통해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요청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지분은 1대 주주인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 합산 30.06%이고 2대 주주인 대명 손호그룹의 지분은 26.77%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업계와 증시에선 1대와 2대 주주 간 보유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명 손호그룹은 에어프레미아 인수 추진에도 나서고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합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명 손호가 두 항공사를 합병하게 되면 국내 LCC는 진에어와 제주항공, 대명 손호 3파전으로 재편됩니다. 기체수는 티웨이 37기, 에어프레미아 6기를 합해 43기의 항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합한 한진그룹 측 LCC 항공사의 58기보다는 부족하지만 41기를 보유한 제주항공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항공기 15기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내년까지 12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스타항공의 인수 후보자로는 제주항공이 언급됐는데 무안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로 신규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도색 및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주한 시내버스 내외부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색깔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색깔의 명도는 지금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2월 중순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버스는 간선 파랑, 지선 초록, 광역 빨강, 순환 노랑까지 4가지 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은 간선과 지선버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과 파란색을 통합할지 기존 색깔을 유지하면서 밝기를 변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색은 2004년 서울시내버스 개편과 함께 광역과 간선, 지선, 순환 등 개념을 색깔별로 도입해 약 2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월 삼척간을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의결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5조 6,167억 원을 투입하고 2035년까지 70.3km에 이르는 구간을 신설합니다. 2015년 지금의 평택 제천고속도로 형태가 완성된 이후로 영월 태백 삼척 방향으로는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험악한 산악지형을 통과하고 터널과 교량 등이 많아 건설 단가가 타 지역에 비해 30% 이상 높아 경제 타당성 값은 0.27로 낮게 평가됐지만 종합평가 결과 0.578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도 이루어졌으며 제천에서부터 삼척까지 계산할 때 총 7조 4천억 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또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 구간 신설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상부 도로를 지상부와 지하부 도로로 이중화하고 도로 용량을 확대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완화하고 아울러 3기 신도시 및 청라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계획에 따른 장내 교통량 증가에도 대응합니다. 또 올해 말 개통할 인천 청라동 영종 간의 제3연륙교와 연계해 서울 인천공항 간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티맵모빌리티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로의 서울공항 리무진 매각을 두고 매각 금액 변동과 추가 거래 옵션을 논의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600억 원대로 기존 인수가인 650억 원에 이르지 못해 급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서울 소재의 공항 리무진을 통합해서 매각하거나 이를 통해 매각가를 높이는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두 운수사는 티맵모빌리티에 의해 지분이 인수됐는데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적자였다가 2023년 흑자로 전환했고 캐시카우가 됐습니다. 서울 양주 간의 민자고속도로가 당초보다 늦게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국토교통부 간 노선 협의가 늦어져 이르면 3월에서 4월 중 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노선 협의 지연으로 후속 절차 이행이 늦어졌습니다. 서울 경기에서부터 양주까지 21.6km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원가량을 투입해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민간 투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스코 ENC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당초보다 일정이 늦어져 내년이 되어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및 임시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주민 반대와 관련해 신세계는 다음 달 중 서울시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신세계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입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진행에 앞서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구이공원 지하에 임시터미널로 조성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대 이상 버스가 운행하는 동서울터미널의 임시터미널이 필요한데 신세계는 구이공원이 아니면 마땅히 대체할 곳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진구 땅이어야 하고 대중교통과 바로 연결돼야 하는 점과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구이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세계는 조치계획서 제출을 지난해 한 차례 연기했는데 서울시 및 광진구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본래 서울시는 올해 착공 돌입을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재개통한 철도 교외선의 평일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3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개통 첫날이자 토요일인 지난 11일 평균 1,354명이었으나 다음 날에는 1,051명으로 줄어들었고 평일 13일부터 17일까지는 하루 평균 439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대 왕복 8회 운행하는데 평일 기준 회당 54명이 이용한 셈입니다. 승하차 인원은 대공역과 의정부역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평일보다는 주말 이용객 수가 많아 출퇴근보다는 나들이에 이용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경기도와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장내 추정 이용객 수를 올해 하루 평균 2,876명으로 예측했고 2030년에는 2,781명, 2035년에는 2,732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용객 수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자 객차 3칸을 편성해서 하루 왕복 38회 운행하려던 계획을 24회로 줄여 개통했다가 다음 달 말부터는 20회로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에서 김천까지 영호남간을 잇는 철도 노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까지 잇는 철도 노선은 총 101.9km 단선 전철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조 5,8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북도는 이 철도 노선을 통해 전주 부산 간을 2시간대로 이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전북도 관계자는 추가 검토 사업이 예비 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는 없었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나주 간의 광역철도가 효천역에 경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시에 공문을 보내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에 따른 비용 대비 편입과 표정 속도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한 뒤 예비 타당성 조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효천역이 빠진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타를 중지해달라는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효천역 경유 없이 광주 상무역, 나주 남평읍과 혁신도시, 나주역으로 잇는 복선 전철의 예타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올해 KTX 정차역 유치 전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25일부터 기장역을 이용한 ITX 마음이나 무궁화호 승차권 소지자에게 루지 측에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한 행보는 중앙선 개통 KTX의 기장역 유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기장군은 올 연말 국토교통부의 KTX 청량리행의 완전 운행과 ITX 마음 강릉행의 KTX 이음 투입 시 추가 정차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부산에는 부전역 이외 최소 한 곳 이상의 KTX 정차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유치 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차역은 부전역만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신호 체계를 개편해 열차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투입 열차 증편 계획이 있는 만큼 정차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코레일의 물류 사업 부문이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물류 사업은 최근 10년간 매해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수송 분담률은 60%였으나 2023년 기준 3.8%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물류사업본부장의 외부 인사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많아 만성 적자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51.6%를 보였습니다. 주간에는 여객열차가 우선 배정되고 화차 편성은 야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야간 운행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보다는 인력 위주로 운영하는 점과 낮은 속도로 긴 시간 운행하는 화차 특성상 인력 투입이 많은 점이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민영화를 통해 복합 물류 기업이 한꺼번에 운영하고 인력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철도 회사가 가운데서 물류를 맡는다면 확장성이 떨어져 앞으로도 적자 극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JR 화물처럼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른 부분까지 사업 범위를 늘려 위험성 방지를 시도했다는 점을 들어 지금 방식으로는 철도 물류로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종합물류 사업체로 키우거나 여러 사업을 하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물류의 경쟁력이 떨어져 인수할 만한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철도 수송이 주된 수단이 아니며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 해운, 항공이나 도로 운송 사이에서 치일 수밖에 없고 태생적으로 철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폐지되며 철도가 운임 경쟁력도 상실해 화주사들이 철도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또 2011년에 2020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코레일의 화물을 민영화하는 안이 확정됐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요금이 오는 3월 150원 인상이 전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이번 상반기 중 인천, 경기와 협의해서 3월 중 요금 인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인상했고 시내버스 요금도 300원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두 차례 나눠 15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50원을 마저 인상하려 했으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가 늦추어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도 늦춰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적자 18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철도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 간의 연결선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인근에서 7.35km의 연결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2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전북 익산에서부터 군산과 홍성 등을 거쳐 서울 용산까지 한 고속 열차로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6년부터 기본과 실시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해 2032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서울 수서에서부터 경기 광주까지 있는 철도 노선이 오는 6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수서 광주선을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진행했고 올해 6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209와 309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277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수서 광주선은 총 사업비 1조 1,103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수서역에서 삼동역까지 14.4km를 복선 구간으로 신설하고 삼동역에서부터 경기 광주역까지는 기존 경강선을 활용합니다. 수서 광주선에는 150km급과 260km급 열차가 투입되고 운행 최고 속도는 260km로 전망됩니다. 서울 도봉구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방학역 방향 공사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변경하고 HL D&I 한라 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토목과 시스템 분야를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상승과 고난이도 공사 부담 등으로 인해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하자 통합 발주로 바꾸고 공사비 규모를 확대해 HL 측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경전철에 대해 2월 중순부터 HL 측과 기본 설계를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산 거점 화물항공사인 시리우스 항공의 권도균 대표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0년에 설립된 시리우스 항공은 설립된 지 5년째가 됐음에도 운항 실적을 내지 못했고 직원들에게 8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국제 항공 화물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6월부터 운항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나리타, 베트남 하노이, 중국 칭다오 등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멕시코 시티 등까지 확대하는 청사진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고 돈줄이 막히면서 지난해 6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됐고 그 다음 달인 7월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현직 직원 약 80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체불 금액은 10수억 원에 달합니다. 진에어가 오는 2월부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해 탑승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진에어의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입점이 확정되면서 광명역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이스타, 제주, 티웨이항공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납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발권과 수화물 위탁 등을 미리 마친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전용 출입문을 통해 빠른 출국 심사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당초 1월 19일까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 예정이었으나 오는 4월까지 폐쇄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4월 18일 오전 5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활주로 하나가 폐쇄되면 공항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변에 사고기체 잔해가 남아있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폐쇄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폐쇄 기간 연장으로 진에어 소속 보잉 737 여객기 한 기는 발이 더 묶이게 됐는데 해당 항공인은 사고 직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안으로 왔다가 활주로가 폐쇄되어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사고 후속 대책으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컬라이저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 외에 김해, 제주, 광주, 여수, 포항, 경주, 사천 등 7곳의 9개 시설물이 해당됐습니다.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곳은 무안과 김해, 여수, 포항, 경주, 사천, 울산, 원주 등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안전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이탈 방지 시설을 도입합니다. 손창원 전 한국공항공사장이 지난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경 군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진 것을 외출했다가 돌아온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봤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으며 유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 전 사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직을 지낸 인물로 임기 도중에 해당하는 2020년 5월에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이 시작될 당시 공항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이 당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가 재해가 아닌 사고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예비비 투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이번 참사가 사고로 판단되면서 예산 총칙상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재부가 설명했습니다. 또 로컬라이저 등 시설 교체는 재해복구에 해당되지 않아 목적 예비비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예비비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있으나 사고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인 관계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에서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행안부는 유가족을 위한 컨테이너 관리비, 소방경찰 등 인력 투입비 등에만 재난대책비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배정된 예산이 없고 복구 산정을 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하종선 변호사가 항공기 제조업체와 엔진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하 변호사는 보잉과 CFM 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하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보잉과 CFM이 미국 회사로서 엔진과 항공기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한 증거들이 모두 미국에 있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이 사고 원인에 대해 공동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블랙박스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법원이 보잉사 등에 대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진행하기에 편리한 법정으로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미국 항공기 인증 기준을 어겼을 가능성을 의심했는데 항공기 인증 기준에 따르면 대형 조류가 흡입됐을 때 엔진 화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주형 조류 7마리나 소형 조류 16마리가 흡입됐을 때 엔진이 갑자기 꺼지지 않고 최소한 엔진 추진력이 20분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두 엔진 작동이 모두 중단되어 전기와 유압이 만들어지지 않아 랜딩 기어와 플랩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기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와 블랙박스가 기록되지 않는 먹통이 발생했다면 이번 사고는 조류 흡입 항공기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결함과 조류 흡입을 견뎌내는 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결함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로펌이 미국 현지에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지자 참사 가족협의회가 반대했습니다. 협의회는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려 하는 로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유족의 동의 없이 배상이나 보상 관련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유가족에게 접촉하며 사건을 선임하려는 행위나 설명의 개최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하 변호사는 2월 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유족의 반대로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로펌의 이익이 아니라 빠른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고 조사에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장시간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결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무안에서의 사고 이후로 항공기 운항 시간과 정비 인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항공기 가동률,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 기준과 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서기로 했는데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평균 14시간에서 11.8시간으로 줄이고 정비 인력은 309명에서 350명으로 연내 충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노선 심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안전기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 증명 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충분한 안전 투자를 위한 재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월 24일까지의 소식들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